자, 이번 시간에는 인지행동 치료 쪽에서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와 그리고 아론 벡의 인지치료 두 개를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9페이지 보시죠. 9페이지 이렇게 보시면은 아직도 많은 책에서는 알리티라고 쓰고 있는데 여기 알리티라고는 미리 해설 참조해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그 용어를 잘 안 쓰고 레이셔널 에모티브 비헤비어 세라피에서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 자, 노트 정리를 좀 더 넓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너무 좁으니까. 인지행동 치료. 인지행동 치료의 개념은 개요 이렇게 본다면 모든 문제 행동은 잘못된 사고, think 또는 잘못된 인지 영역으로 인해서 발생된다. 생각이 잘못되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생각만 바로 하면 문제는 치료될 수 있다.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생각만 바로 잡아주면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잘못된 띵크가 잘못된 행동을 가져온다. 당연히 치료책은 잘못된 사고에 잘못된 생각이나 사고나 인지에 수정만 할 수 있다면 문제 행동은 치유될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왜곡되어 있거든요. 돈 있는 놈들은 절대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막 왜곡된 생각들을 가져서 문제 행동이 있다는 건데, 먼저 우리가 앨리스의 알리비티, 합리적 정서행동 세라피 치료라고 그냥 알리비티라고 이렇게, 근데 여전히 알리티라고 쓰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냥 그 해설을 붙여놨습니다. 여기는 문제 행동의 원인을 잘못된 사고, 특히 이제 여기가 있죠. 잘못된 신념으로 인해서 발생한다라고 봅니다. 잘못된 신념. 치료는 잘못된 신념의 교정이나 수정을, 잘못된 신념만 바로잡아 줄 수만 있다면 문제 행동은 치유될 수 있다. 치료 방법으로, 이제 요게 치료 방법으로 제시되는 것이 A, B, C, D, E, F 전략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A, B, C 전략이었어요. A, B, C 전략. 자, A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들 거기 A, B, C, D, E 지명이생 한번 노트 보시지요. A라고 하는 것은 안티시던트 또는 액티베이팅 이벤트, 근데 안티시던트라고 쓰겠습니다. 어떤 영어를 암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선행 사건을 말합니다. 선행 사건. B는 행동, 비헤비어. 행동이 아니라 비헤비어. 미안합니다. 비헤비어는 주에 나와야 되고. 이는 belief. 이건 신념을 말합니다. C는 consequence. 결과. 사실은 이 결과가 문제 행동이죠. 처음에 ABC 전략을 제시할 적에는 언제나 대부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너 보고 PC방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 네가 PC방 가니까 그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문제가 요렇게 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앨리스는 이걸 부정은 이게 아니라는 거죠.
문제 발생 원인은 선행 사건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요것 때문에 잘못된 선행 사건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자식을 미워하게 되고 자꾸 스트레스 받게 만든다는 거예요. 담배 피는 애들은 무조건 문제 행동입니까? 문제아가 되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저도 이제 부모 입장에서 담배 피는 놈들은 주로 뒤에 숨어서 오니까 숨어서 오면 이렇게 파급 뛰어서 일을 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가능성이 많다는데 담배 피는 놈들은 다 그래. 그 노래가처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담배 피워서 걔가 담배를 피워서 내가 스트레스 받는 것이 아니라 담배를 피면 일을 저질러? 내 새끼도 그 일을 저질릴 거요? 라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문제 발생 원인은 선행 사건이 아니라 바로 요것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주장을 바꾼 것이 앨리스였어요. 그래서 디스퓨트라고 하죠. 디스퓨트. 사회복지사라 하는 전문가는 클라이언트라고는 애가 담배 피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담배는 무조건 나쁜 것이야. 담배 피우는 무조건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 학생이야. 라고 생각하는 엄마의 잘못된 신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논박이죠. 사실은 상담 과정이죠. 사회복지사가 그 클라이언트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엄마의 잘못된 신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그 과정을 디스퓨트라고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확실히 얼굴 다크서클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효과가 있다. 효과가 있다. 이렇게 5개로 설명을 했어요. 요즘은 이제 F까지 나오지. A, B, C, D, E, F, T리 뭐 이렇게 해서 F까지 나와가지고 그로 인한 파급 효과도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어요. 잘못된 신념만 바꿔줄 수 있다면 담배를 끊어가 아니라 담배는 나쁜 것이라는 생각을 말고 어쨌든 다른 방향으로 해야지 그걸 스트레스 원인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은 아론 백의 인지치료도 있습니다. 아론 백은 문제 행동의 원인, 똑같이 문제 행동의 원인은 잘못된 사고로 인해서 야기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앨리스는 잘못된 사고, 그 중에 특히 잘못된 신념에서 원인을 자유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는 특히 정보 처리 과정상의 오류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정보 처리 과정상의 문제점 때문에. 바로 이 정보 처리 과정상의 잘못된 그 인식이 잘못된 자동적 사고를 만들고, 바로 이 잘못된 자동적 사고는 담배 그러면 문득 떠오르는 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PC방 그러면 막 푹 떠오르는 이런 생각들. 잘못된 정보 처리 과정상의 문제점이 잘못된 자동적 사고를 만들고, 잘못된 자동적 사고가 잘못된 인지구조, 잘못된 스키마를 만든다고 보는 거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해결. 역시 잘못된 사고를 수정할 수만 있다면, 만약에 정보 처리 과정상의 오류를 바로잡을 수만 있다면 클라이언트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자, 이 정보 처리 과정상의 인지적 오류, 정보 처리 과정상의 인지적 오류, 인지적 오류를 체계적 오류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페이지 안 10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10페이지. 10페이지에 보면은 거기에 아론백의 인지적 오류, 인지 이론이 있고, 그리고 추론에 나타나는 체계적 오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거기에 보면은 지나친 일반화, 과잉 일반화나 증거도 없이 고집피는 의무적 추론이나
또는 뭐 선택적 추상화나 또 우리나라 어머니들에게 많은 다 내 탓이야. 다 내 탓. 사적으로 돌리기. 또 그런가 하면 흑백 논리. 이분법적 사고. 흑백 논리라고 그러죠. 이분법적 사고. 또 뭘 적었나? 또 그런가 하면 사적으로 과대평가. 과대. 또는 과소평가. 이런 등등만 바로잡을 수 있다면 스트레스는 해결될 수 있다. 저와 같은 경우에는 제 아내하고 약간 갈등이 있다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내가 봐도 지나치게 전화를 해요. 늦으면. 나는 늦는 것과 늦으면 이 일을 저지른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인지 이제 늦는 것과 문제는 또 다른데 그래서 좀 귀가 시간에 대해서 어떤 소중원입니다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애가 스트레스를 받을 만할 만큼 전화를 자꾸 합니다. 그러면 애들 친구들을 만날 적에 뭐 스트레스를 받지 않겠냐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늦으면 자꾸 그냥 뭔가 문제가 있다. 늦는다. 시계만 보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여기 과잉 일반화, 교재에는 지나친 일반화라고 두 번째 썼죠. 한두 개 사건을 가지고 침소봉대를 하는 이런 것들. 그냥 그 사건으로 보면 좋으련만. 또 이무적 출현, 증거도 없으면서 마치 그것이 당연한 사실인 것 마냥 바라보는 첫 번째 나와 있죠. 또 선택적 추상화, 거기 보면은 두 번째 나와 있죠. 선택적 추상화. 핵심은 뒤로 밀어놓고 사소로운 걸 가지고 막 집중을 하는, 막 끙끙대는. 또는 모든 것들 다 자기 책임으로 해. 우리 할머니들, 제가 어린 시절 가난해서 이놈을 좀 더 신경 써줘야 되는데 장사한다고 돌아다니면서 못 해가지고 나이 40 먹어서 일 저질렀는데 그게 왜 어찌 60 먹은 노모의 책임이냐는 말이죠. 그래갖고 화병이 걸려. 이런 것 등 어떤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지적 오류가 곧 문제행동을 야기하니까 바로 그런 잘못된 정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잘못된 생각만 바꿔줄 수 있다면 스트레스는 풀어지고 클라이언트의 지위를 말하자면 지워줄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아론백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어떤 개념은 아시겠죠? 개념은 아시면서 여기 역시 출제될 수가 있고 이 개념은 똑같은 것이고 또 역시 A, B, C, D, E 역시 출제될 수가 있고 드물게 여러분들 거기 9페이지에 있는 앨리스가 제시했던 도대체 비합리적 신념, 잘못된 신념은 어떤 것 등이냐 그것이 문득 그래서 제가 여기는 암기라고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문득 출제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한 번쯤은 읽어봐 주세요. 거기 10-2번 앨리스가 제시했던 잘못된 신념의 예로 기억시에서 티읍번까지 이런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10-2번 나는 일을 꼭 잘해야 돼. 나는 꼭 사람들에게 사랑만 받아야 돼. 이런 것들 잘못된 생각이 스트레스를 받게 하니까 사람에게 미움도 받을 수가 있지. 자, 거기는 읽어보시고. 그래서 피아제에 이어서 이렇게 인지행동 치료, 앨리스의 알리비티와 아론백의 인지치료를 간단하게 봤습니다. 다음에 콜버그 도덕성 발달 이론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을 보면은 콜버그는 피아제의 이론을 성인기까지 확대시킨 겁니다. 그래서 피아제의 도덕성 발달 이론을 이렇게 확대시킨 건데 세 수준 6단계, 각각 2단계씩
한 수준에 각각 2단계씩 6단계로 분류한 것이 이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수준 1수준은 인습 이전 수준이라 하고 인습 이전 수준이라 하고 2단계 1단계로서 1단계 2단계를 제시하는데 1단계는 벌과 복종에 관련된 도덕성 발달 단계예요. 허허 하지마 맴매할 거야 허허 이렇게 엄마 아빠의 질책이나 혼이 나기 싫어서 근데 왜 내가 해서는 안 되지를 모르고 단지 내가 힘없으니까 엄마나 아빠 하지 말라니까 함께 하는데 왜 내가 안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 단지 그냥 벌과 복종에 관련된 도덕성 발달 단계. 두 번째 단계에 가게 되면 욕구 충족에 관련된 도덕성 발달 단계. 욕구 충족에 관련된. 여기는 힘의 크기를 지향하는 단계에 비해서 여기는 상호 교환의 단계입니다. 상호 교환의 단계. 해야 되고 해서는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아직도 의미는 파악하지 못하고 내가 지나가다가 인사를 했더니 아저씨도 좋아하고 엄마도 막 나를 이뻐하고 막 그러시네. 그러니까 지나가는 어른만 보면 다 인사를 하는 거야. 그러다가 어른에 대한 인사도 배우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욕구 충족, 상호 교환 관계에서 도덕성이 발달하는 이 정도 단계가 되면 할머니가 더는 할머니 나가다 저러면 돈 줄 거야 안 줄 거야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엄마는 뭐 돈 달라고 한다고 그러지만 한때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죠. 뭘 주니까 그냥 방바닥에 덥적 엎드려도 할머니가 뭐 주고 안아주고 막 그러니까 그리고 가서 그러면서 큰절도 배우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두 번째. 그래서 사실 우리가 도덕이라고 하기 위해서 이 2단계는 전도덕 수준이라고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전도덕 수준. 다음에 두 번째 수준으로서는 인습 수준이라고 합니다. 인습 수준이라고 하는데 3단계, 4단계가 있습니다. 3단계, 4단계가 있습니다. 3단계는 이제는 대인관계 속에서 도덕성이 발달하는 단계. 대인관. 이제는 부모를 떠나서 친구들과도 어울리는 시기. 놀이터에서. 그러면서 이 단계는 착한 아이 지향의 단계. 착한 아이. 왜냐하면 엄마 앞에서 하는 것처럼 내 맘대로 했다고는 너 빼 하는 것을 느끼는 거지요. 그래서 타인의 눈치도 보면서 착한 아이를 지향하는 단계. 그럼에도 도덕성이 발달하고 사회성이 발달하는 세 번째 단계. 네 번째 단계는 법과 질서를 지키는 가운데 도덕성이 자리 잡는 단계. 법과 그건 성문화든 법 규칙을 준수하는 이런 단계. 그렇기 때문에 농촌에서 운전할 때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만은 이런 거 어두운 데서도 빨간불이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가장 생각하고 멍청하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서 있는 때 이제 생각 없이 사람도 없으니까 야간에 물론 전멸등이 되는데도 생각이 빨간불만 들어오니까 서 있는 이런 것은 철저히 규칙을 준수하는 단계는 바로 이런 4단계가 되겠어요. 그 때문에 여기는 남의 눈치를 보고 아니면 국가 공권력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이 단계는 타율도덕 수준이라고 합니다. 타율도덕 수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타율도덕. 그다음에 3수준은 인습 이후 수준이라고 합니다. 인습 이후 수준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인습 이후 수준. 여기는 5단계, 6단계로 이렇게 나눕니다. 5단계는 사유계약 정신에 입각한 도덕성 발달 단계. 굳이 성문화된 법으로 만들지 않아도 헌법 정신에 의해서 헌법
정신의 입각에서 이럴 때는 이렇게 생각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 다에게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바로 사유계약 정신에 입각한 도덕성 발달 단계가 되겠어요. 그래서 궁극적인 6단계는 보편적 도덕 원리를 추구하는 발달 단계보다는 도착점이죠. 보편적 도덕 원리를 추구하는 단계. 황금률이죠. 황금률. 요즘 황금복이죠. 요즘 드라마는 황금률. 네가 대접받고 싶다면 네가 그에게 그렇게 대접하라. 이렇게 황금률에 위해서 나오는 이런 단계인데 아주 최종적 단계가 되겠지. 이렇게 해서 모든 인간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들은 이게 커나가면서 이렇게 도덕이 발달해 간다. 라고 하는 것이 세 수준 6단계에 그래서 이 차례 벌과 복종에 여러분 자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벌과 복종에 관련된 다음에 욕구 충족에 관련된 다음에 친구들 만나면서 대인관계 속에서 또 법, 규칙, 학교 교칙 이런 것을 지키면서 나중에 어른으로서 굳이 성문화되어 있지 않아도 스스로 판단인 사유계약 정신에 입각해서 마지막에는 보편적 원리를 추구하는 거니까 세 수준 6단계로 설명을 했고 각각의 단계마다 추구하는 이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주관화의 단계. 주관화. 두 번째 단계는 상호교환, 상대화의 단계. 세 번째 단계는 사회화의 단계. 세 번째는 사회, 객관화의 단계. 객체화의 단계. 네 번째 단계는 사회화의 단계. 다섯 번째 단계는 일반화의 단계. 여섯 번째 단계는 궁극화의 단계. 선생님께서 암기하실 적에는 지금 조카 이름도 생각 안 나시는데 암기라고 그랬습니다만 임금이 바람대로 나갔다 객사한 거요. 주상객사로 발달해 가요. 주상객사. 도덕성 발달 6단계에서 이념적 진행을 보면 주관화의 단계로부터 주관화의 단계, 상대화의 단계, 객체화의 단계, 사유화의 단계로 발달해 갑니다. 주상객사입니다. 주상객사. 임금이 바람소리를 갖다가 밖에서 그냥 혈압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주상객사의 단계로. 주상객사의 단계로. 그리고 일반화, 궁극점이거든. 뭐 당연해요. 주상객사의 단계로 발달해요. 자, 이 정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면 되겠고 드물게 거기에 대한 것도 너무 많이 써서 혹시 방해가 되지 않으실까 하는데 편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문제는 거기 13쪽에 보시면 귤버그 이론에 대한 비판이 나옵니다. 귤버그 이론에 길리건의 여성 도덕성 발달 이론. 콜버그의 이론은 남성을 중심으로 한 도덕성 발달 이론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길리건이란 사람이 여성 도덕성 발달 이론을 제시하면서 콜버그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문제점. 콜버그에게는 단계 순서에 퇴행을 언급하고 있지 않은데 실질적으로 인간들은 나이를 헛먹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도덕성 발달 단계에서 뒤로 돌아가는 맞아요. 유치해져 버리는 그런 도덕성 발달 단계로 되돌아가기로 하더라는 거예요. 또 그러면은 쿨버그도 피아제나 프로이드처럼 결정론적 입장, 동서고금을 먹는다고 인간이란 누구나 다 그래 라고 하는 입장을 주장하는데 이건 문화적 보편성이 결여되어 있다. 더 강조되어 더 큰 비판은 니을번. 도덕성은 아동기에서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발달하며 남성은 여성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발달 단계에 이른다고 해서 도덕 수준의 성차를 콜버그가 주장하는데 길리건이 그걸 비판하는 거죠. 미쳤냐? 이렇게 하는 거죠. 지나치게 남성 중심이고 남성 중심의 이론을 가지고 성차를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보편성이 결여되어 있고 문화적 보편성도 결여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 드물지만은 길리간의 여성 도덕성 발달 이론에서 쿨버그 이론에 대한 비판점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스키너 봐야 되겠네요. 프로이드, 에릭슨, 애들러, 융, 다음에 피아제, 앨리스, 아론백, 이제는 또 스키너.
스키너 역시 그냥 무조건 어떤 때는 두 문제도 나오는 것이 스키너 아니겠습니까? 스키너.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설이 있는데 행동주의 심리학을 여러분들이 잠시 보셔야 됩니다. 행동주의 심리학을. 행동주의 심리학은 아까 프로이드의 심리학을 인본주의에서는 제1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처럼 행동주의 심리학은 제2의 심리학이라고 하죠. 행동주의는 인간의 모든 행동은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환경 결정론의 입장에 있습니다. 환경 결정론의 입장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학습이라고 하는 학습 이론이라고 하는 것처럼 선생님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적극적인 교육을 통해서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타산 지석을 통해서 타인의 행동을 관찰 모방을 통해서 밴드라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외부 환경을 관찰했던 아니면 외부 환경으로부터 적극적으로 강요를 받듯이 교육을 받았던 간에 그거에 의해서 인간 행동이 결정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의 대상인 잘못된 행동도 바로 잘못된 환경, 잘못된 학습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행동을 소거시키기 위해서 잘못된 학습이 아닌 제대로 된 학습을 통해서 제대로 된 행동을 길러주면 잘못된 행동은 소거된다. 바로 이것이 행동 수정 이론이 되는 겁니다. 행동. 그래서 모든 것은 제대로 된 학습만 이끌어갈 수가 있다면, 제대로 된 환경만 제시할 수 있다면 문제 행동은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이 행동주의입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스키너가 되겠는데 파블로프도 있고 손다이크도 있고 전 스키너. 스키너는 학습이라는 것을 환경의 학습을 뭐라고 했냐면 보상이나 강화 또는 벌을 통한 행동의 변화라고 그랬어요. 보상이나 강화 또는 벌을 통한 행동의 변화. 이때 이 행동은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행동의 변화. 행동주의는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행동만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실험은 스키너 박스. 실험으로 쥐나 또는 비둘기나 기 등으로 이렇게 실험을 합니다. 너무 이제 깊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스키너의 조작적 또는 도구적 조건화설의 특징은 아령 조건화설입니다. 이 말은 고전적 조건화설은 S형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반응을 보고 리스폰스, 반응을 보고 자극, 강화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실험을 실시를 해요. 반응을 보고 그거에 대해서 콩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래서 먼저 리스폰스가 먼저 시작됐다 해서 아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설은 먼저 개밥 주고 스티뮬러스 자극부터 준 다음에 침 흘리는가 안 흘리는가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S형이라고 하는 데 비해서 여기는 실험 후 진행은 반응부터 시작이 된다 해서 아령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학습자, 클라이언트죠. 학습자 스스로 반응을 방출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고전적 조건화설,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설은 학습자가 아니라 연구자가 개밥을 주면서 연구자가 종을 치면서 스티뮬러스가 하면서 연구가 시작되죠. 이거는 학습자. 그래서 이 조작적 것은 학습자를 능동적 존재로
인식하고 접근을 해나갑니다. 미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미신? 미신. 징크스. 뭐 여기에 이제 여러 종교를 가지고 계시지만 저희 집안에는 여러 종교가 많아가지고 저는 어렸을 적에 이제 대고모 한 분께서 뭐냐면 그 수녀셨는데 저기 바오로병원 원장로 지내셨으니까 4인방이라고 이렇게 부르던데 근데 그거가 무척이나 저를 데리고 다니셨죠, 성당을. 근데 이제 점차 가면서 저희 집안 자체는 또한 이제 불교였었고 또 그러면서 또 처가도 불교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원불교 총단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간부들이 출동을 해서 알아봤더니 진작부터 관여를 해서 또 원불교로 이렇게 개정을 했고 또 이제 그 작은 고모는 또 교유에 독실하고 저는 이제 종손으로서 제사를 지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그런 종교 말고 미신이 있지 않습니까? 미신, 징크스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목적 달성과는 전혀 무관한데도 불구하고 마치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반복하는 야구 감독이 중요한 시합이 있으면 팬티를 안 갈아입어. 아주 우연한 일에 전날 대패를 해서 술을 좀 과음을 했는데 다음날 늦어가지고 정신없이 나갔는데 속옷도 못 갈아입고 갔는데 그날을 대승을 한 거야. 근데 우연하게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난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있어서 속옷도 못 갈아입고 갔는데 대승을 했어. 팬티를 갈아입은 것과 안 갈아입은 것과 승패가 무슨 관련이 있어. 근데 왠지 속옷을 안 갈아입은 때는 묘하게 승률이 높았어. 그래도 중요한 시합이 있으면 팬티를 안 갈아입어. 그런데 그것이 스키너박스 실험에서 나오려는 거예요. 비둘기 상자 실험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비둘기가 보면은 비둘기마다 각기 다르지만은 어떤 비번 단추를 누르면 콩을 주겠다라고 각본을 짜고는데 그 단추를 비가 배고프면 단추를 누르는데 어떤 것은 한 서너 번 튀어 오르다가 단추를 누르고 어떤 것은 빙빙빙빙 돌다가 단추를 누르고 묘하게 각각의 비둘기마다 각기 독특한 행동을 언제나 그 콩을 먹고 싶으면 단추를 누르는데 누르기 전에 꼭 그런 전혀 콩 주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행동을 반복하더라는 거지요. 근데 그것이 이 동물 실험에 나온 거였어요. 근데 그것도 역시 우리 실천 현장에서는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내용이라는 거예요. 전조현상이지 않습니까? 전조현상. 그런 것을 스키너박스 실험에서 찾아내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징크스, 미신이라고 그러죠. 어린 시절에 그 베넷, 애들 뭐 베넷, 요즘 베넷 저고리 입힙니까? 옛날엔 시험 보러 가면 그 베넷 저고리를 이렇게 갖고 가면 점수가 참 어떻게 해서 점수가 좋다고 해서 어머니들이 이렇게 베넷 저고리를 싸주시고 이렇게 그랬는데 그걸 뭐 종교니 미신이가 따지지 않고 참 그 어머니의 그 정성, 그 오랫동안 마치 여러분 지금도 안 보신 거 있겠지요? 자녀분들 유치원 때 그때가 이거 버리지도 못하고 이거 10만 원에 주고 간판 그 악어 막 그린 거 그거 띄어버리지도 못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베넷 저고리는 그것과는 또 다른 보관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그것도 하나의 징크스 아니겠습니까? 왠지 오른쪽으로 가면 기분이 좋고 왼쪽으로 가면 뭔 일이 꼭 일이 생기고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건데 전조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강화, 가장 출제가 되는 강화죠. 강화, 레인포스먼트. 강화라고 하는 것은 행동의 발생 빈도를 높이는 것을 강화라고 합니다. 잘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하게 하는 것, 잘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하게 하는 것을 강화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강화에는 정적 강화와 뭐 한자로 그냥 부적 강화가 있는데 한자로 정이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포지티브입니다. 플러스입니다. 한자로 정은 플러스고 부는 등짐을 진다 해서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정적 강화는 뭐냐면 뭔가를 제시 또는 제공 플러스 시켜줌으로써 잘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근데 우리 전국에 있는 우리 어머니들은 이거를 할 줄은 아는데 타점을 꼭 못 맞추죠. 자녀분들이 정말 어쩐다고 3박 4일 동안 고민한 그때 결정했어. 공부하기로 해서 이제 드디어 공부하려고 책상에 딱 앉는 순간 사과 갖고 들어가죠. 공부하냐? 이렇게. 그래가지고 자녀분들로 하여금 공부하기 싫게 만드는. 꼭 어쩌면 그 타점을 정확하게 맞추고 사과를 갖고 들어갈까? 공부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잖아요. 더 잘할 수 있도록 뭔가를 플러스 시켜줌으로써 스탠드를 사준다든지 아니면 좋아하는 커피나 초콜릿을 사다 놓는다든지 이렇게 사는 것은 정적 강화고, 부적 강화는 마이너스니까 제거 또는 배제시킴으로써 잘하고 있는 데는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자꾸 독서실에 누가 왔다 갔다 방해하는 방해 요인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적에 방해 요인 등을 제거해 줌으로써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적 강화가 되겠습니다. 무조건 강화는 무조건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어떻게 잘할 수 있도록 하느냐? 뭔가를 플러스 시켜줌으로써 잘하게 할 수도 있고 방해 요인을 불쾌한 것을 제거해 줌으로써 잘할 수 있도록 또 하는 겁니다. 다음에 퍼니시먼트. 벌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 바람직한 못한 행동의 발생 빈도를 낮추는 것을 말해요. 행동의 발생 빈도를 낮추는 거, 못하도록 하는 거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적 처벌과 부적 처벌이 이렇게 있습니다. 정적 처벌과 부적 처벌. 정적 처벌은 뭔가를 플러스 시킴으로써, 부가시킴으로써 자꾸 지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죠. 화장실 청소를 부가함으로써, 체벌을 플러스 가함으로써, 기합을 줌으로써 이런 것은 부적 처벌이 되겠죠. 그에 비해서 정적 처벌이 가하면, 부적 처벌은 뭔가를 배제시킴으로써, 마이너스 시킴으로써. 전에 그 학교에서는 좀 비인간적으로 수업료를 못 냈다고 해서 저녁 자율학습 전에 식사 시간을 빼버렸죠. 물론 학교 재단의 입장에서는 돈을 안 내면 운영상에서 우리가 이해는 해줄 수가 있으나, 그렇다 해도 한참 커나가고 먹고 눈 돌리면서 또 먹으려고 하는 애들을 보고 밥을 먹지 말라고 하면 그건 잘못됐죠. 근데 여기처럼 부적 처벌. 너 떠들었지? 너 쉬는 시간에 손 들고 서 있어. 아니면 에어컨 있는 데서 밖에 나가. 복도에 가서 손 들고 서 있어. 손 들고 서 있는 고통을 감면하는 것이 아니라 쾌적한 환경 속에서 배제시켜버리는 이런 것은 부적 처벌이 되겠어요. 어쨌든 처벌은 그냥 벌은 잘못된 행동을 못하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못하도록 하느냐? 고통을 가함으로써 정적 처벌, 좋아하는 것을 뺏어버림으로써 부적 처벌, 이렇게 되겠습니다. 강화 스케줄, 강화나 벌의 스케줄이죠. 강화 스케줄. 강화에는 행동, 반응을 볼 때마다 강화를 하는 계속적 강화도 있고, 행동을 보이더라도 바로바로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띄엄띄엄 하는 간헐적 또는 단속적 강화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선생님께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행동을 보일 때마다 하는 계속적 강화에만 볼 것도 없고, 띄엄띄엄 하는 단속적 강화에는 고정 간격 강화와 고정 비율 강화, 변동 간격 강화와 변동 비율 강화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공부하면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고정이란 말은 뭘까? 고정.
변동이란 말은 뭐고, 간격이란 말은 뭐고, 비율이란 말은 뭘까? 자, 이렇게. 고정은 정확한, 변동은 대략 또는 평균적으로의 개념이 되겠어요. 평균적으로. 간격은 시간이나 인터벌이니까 기간. 비율은 개수, 횟수 또는 뭐 빈도수 등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만약에 조직에 있다면 정확하게 그날 입금이 되죠. 보수가 입금이 됩니다. 저번 달에도 근무 참 잘해 주셨는데 다음 달에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서 더 잘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정확한 그 날짜, 한 달 간격으로 이렇게 보수를 입금시키지 않습니까? 이건 고정, 정확한 고정. 다음에 시간이니까 간격 강화가 되겠어요. 선생님들 자녀분들은 곧잘 통닭도 시키거나 피자도 시켜서 먹지요. 그러면 토큰 상표가 오지 않습니까? 10개 모이면 뭘 더 주고 뭐 20개 모으면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정확하게 10개가 모아지면 뭘 준다. 정확하게 고정, 그리고 10개가 모이면 비율, 고정 비율 강화가 되겠어요. 다른 집 시킬 때 많지만 우리 집 시키는 것도 아주 좋은 일이에요. 10개 모으면 더 줄 테니까 또 우리 집 시키세요. 지금 이렇게 하는 거지요. 대중교통을 보시게 되면 특히 이제 버스와 같은 경우에는 뭐 평일, 휴일 이렇게 나누고 첫 차 막차 쓴 다음에 몇 분에서 몇 분 사이에 옵니다. 다른 차도 많지 지나가지만 우리 차 타세요. 몇 분 있으면 늦어도 몇 분 있으면 오니까. 이렇게 해서 기다리도록 하는 그 시간 그 안내 같은 것은 대략 몇 분에서 몇 분, 그러니까 변동, 간격 강화가 되겠죠. 그런 것처럼 문제가 나올 적에 제 책에 적은 것처럼 고정, 간격, 제소 박스에 그냥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선생님 머릿속에는 그냥 고정이란 말은 정확한, 변동은 대략이나 평균적으로, 뭐 간격은 시간, 기간, 그에 비해서 비율은 개수, 횟수. 우리가 미래의 산업이라고는 네트워크 산업 아십니까? 다단계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분들은 하부 구조로 몇 명 데려오면 몇 개 팔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수당을 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정확하게 몇 개, 정확하게 몇 명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고정 비율 강화가 되겠죠. 고정 비율 강화. 그래서 스키너 이론에는 특히 유별나게 잘 나오는 것이 바로 그게 되겠어요. 다음에 벤두라. 빠지지 않고 나오는 또 문제 아니겠습니까? 벤두라. 고정들은 정확한, 그러니까 다단계 같은 경우 보면 정확하게 하부 구조, 뭐 전기담요 5개를 팔면 5개당 뭐 수당이 어떻게 나간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정확하게 몇 개, 정확하게 몇 번, 뭐 이런 식으로 한 것은 고정 비율 강화가 되겠습니다. 비율이란 단어를 이제 아까 개수나 횟수의 개념으로 봐주시면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렇게 실제 그 사례로 나올 거거든요. 다음에 벤두라를 보시면 벤두라의 관찰학습, 그냥 사회학습이라고 적을까요? 벤두라의 사회학습. 벤두라의 사회학습은 인지적 행동주의라고 합니다. 인지적 행동주의. 아까 행동주의를 따로 정리하지 않았지만 행동주의는 환경 결정론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떠한 환경에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그 환경으로부터 뭘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행동은 달라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 애들이 하도 싸우고 다닌다고 해서 제가 이사를 가려고, 중학교 동창이 또 묘하게 내 모교 또 윤리 선생님이어서, 그리고 또 그 막둥이 아들이 제 애의 유치원 1년 선배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 집을 갔어요.
야, 너 이거 이사 왔더니 이 주변 상황 어때? 그랬더니 아주 짧은 말을 했어요. 이놈이 학교를 갔다 오더니 아빠, 애들이 욕을 안 해.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대단히 짧으면서 큰 얘기를 했잖아요. 애들이 욕을 안 해. 그 말은 그 동네 전체 분위기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함축적인 말이었거든요. 정말 매력 있잖아요. 애들이 욕을 안 해. 근데 우리가 살던 쪽에서는 그냥 그 욕을 하는지도 모르고 들었던 것처럼 그냥 일상적인 이런 것이었겠죠. 그러니까 어린애 우표 4학년짜리가 그렇게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그쪽으로 이제 결정을 해놓고 하다가 어떤 계약이 깨져서 전혀 관련이 없는 용인으로 제가 이사를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을 아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거였어요. 행동주의라고 하는 것은 환경결정론인데 환경결정론에서는 보이지 않는 관념이니 정신이니 이런 것은 전면배제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인지적 행동주의. 이건 뭘 말하냐면 환경 자극의 영향만을 가지고 행동, 반응이 나오면 행동주의인데 여기에 인지 영역의 개입, 인지 영역의 개입을 통해서 행동 또는 반응이 나타나더라 하는 이론이어서 그래서 행동주의이면서도 행동주의와는 다르게 인지 영역의 창조적 개입을 반영해서 반응으로 보여주더라. 그래서 인지적 행동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동주의처럼 환경결정론이라고 하지 않고 여기는 상호결정론, 상호결정론이라고 합니다. 상호결정론. 그래서 개인과 환경과 그리고 행동이 서로 주고받는 이 개인은 인지영역이 되겠어요. 환경결정론이 갖고 상호결정론, 상호작용론. 그러면서 행동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도 강화 요인을 배제합니다. 스키너가 보는 것처럼 행동의 발생 빈도나 행동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강화나 보상이 있으면 더 좋죠. 그런데 여기서는 물론 배제라고 하면 강화가 없어도 학습은 되더라. 행동은 가르칠 수 있더라. 어떻게? 강화가 없어도 관찰이나 모방만으로도 학습은 이루어질 수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벤두라의 학습 이론은 자기 강화, 자기 규제 또는 레귤레이션, 자기 조절이라고도 합니다. 조절을 강화합니다. 스스로의 진도. 뭐 선생님들이 성년들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모든 학습은 이 수업 시간과 집에 가시는 시간에 끝내셔야 돼요. 어쨌든 불가능하니까. 나중에란 단어는 있지 않고 노트 정리를 애들 보면은 자꾸 수업 시간에 막 굉장히 이쁘게 쓰다 보니까 나중에는 공부가 아니라 노트 정리하는데 시간을 다 보내는데 노트 정리는 수업 시간이 아니거든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수업 시간 나만 보는 거니까. 그 내가 한 노트 정리는 저쪽에 노트가 있어도 한눈에 그 그림 보고 내가 저거 뭐 적었지 해서 멀리 있어도 나는 한눈에 봐요. 아니 누구나 한눈에 봅니다. 근데 아무리 잘 만든 노트도 내가 쓴 것이 아니면 가서 읽어봐야 되거든요. 선생님만을 위한 노트니까 수업 시간에 쓰시고 집에 가시면서 하셔야 돼요. 안 됐으면 집에 가시면 못 오니까 옆에 커피숍이라도 가서 하고 가세요. 집에 가시면 못 오시잖아요. 그 묘하게 허리가 막 이완이 되면서 냉장고가 자꾸 고추장이 막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얼른 공부하시는 것이 굉장히 고단하기도 하지만 막 체력 소모가 크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저도 어찌 보면 선생님과 똑같은 이런 입장에 서서 학습자의 지위를 가지고 이렇게 공부도 하고 공부도 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심리적인 것은 다른 선생님보다는 내가 좀 더 똑똑할 거예요. 그 다른 분들은 사회복지를 전공을 해서 가르치고 나보다 훨씬 더 깊은 이런 지식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사회복지라는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문 강사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전투형 강의를 하는 것이지 무슨 뭐 사회복지를 그 휴먼 서비스란 단어 제가 입에 올리기 좀 민망합니다만 그런 개념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제가 어찌 보면 시험에는 제가 좀 가까울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강화 진도가 끝났다. 예상해놓고 훨씬 내가 3시까지 아니면 집에 갈 때까지 했는데 그 전에 진도가 끝났다. 내 목표 시간이 줄었다. 그럼 그 시간을 내가 스스로에게 포상을 하는 거예요. 포상을. 한 4, 5년 전에 그 법무사 최고령학 해오신 분이 고대법대를 나오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내가 한참 어려울 때 나를 자기 집에다 데려다 놓고 한 6개월 살게 했었어요. 근데 그분의 공부 방법이 뭐냐면 우리나라 최다 1차 합격자인데 그 딸내미가 먼저 사실을 합격했죠. 사실을 합격한 것이 아니라 법률대학원 나서 아버지보다 먼저 변호사가 됐습니다만 그분이 이걸 해요. 무조건 목표는 하루의 시작은 무조건 독서실에는 7시에는 앉는다가 아니라 7시에는 진도가 나간다. 만약에 피곤해서 한 30분에 더 잔다면 아침밥을 포기한다. 자기가 체벌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좀 진도가 예상보다 좀 빨리 집중돼도 끝났다. 그럼 가서 소주도 한잔하고 맞아면 자기 중심 사업을 이끌어가는 거죠. 이걸 강조했던 것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조절하는 이걸 강조했던 사람이 벤두라미 연서 뭘 주장해? 중요한 자기 효율성 또는 자기 효능감이라고 그러죠. 자기 효능감을 강조를 해요. 자기 효율성. 자기의 능력에 대한 자기 확신.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기 확신. 그래서 거기 별도로 분류를 이렇게 쭉 해놨습니다만 14-2 보세요. 어떠한 과제가 주어졌을 때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갖는 자기 확신을 자기 효율성,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데 페이지 넘어서 미리 같이 보겠습니다. 자기 효능감의 원천으로서는 4가지가 있어요. 14-3 자기 효능감의 4가지. 자기 자신의 성공 실패의 경험, 성취 경험이죠. 시험을 합격하는 것은 누가 합격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사람? 아니죠.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합격해 본 사람이 합격하는 거예요. 대학원 공부는 내가 열심히 하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알아주는 열심히 나라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어지간히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 화장실 가서 웃어버립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열심히 하는 나라예요. 그런 사람은 대학원을 가는 거죠. 물론 열심히는 기본 전제가 뭐예요? 열심히는 맞아요. 절절하게도 오지만 지속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중간고사 보듯이 하룻밤 날 새고 열심히 했다고 말 못하지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 대학원 공부하는 것이고 우리같이 시간 정해놓고는 시험 공부는 전략적으로 하는 거예요. 시험에 합격해 본 사람은 어떤 시험이 와도 시험 볼 줄을 알아요. 시험 볼 줄을 아는 거예요. 시험에서 문제 푸는 것이 시험장에서는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답을 찾는 손이 지가 딴 데 봐도 손은 답을 찾아가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학원 강의가 되는 거거든요. 학원 강의는 뭘 가르쳐주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 줄여주고 부피 줄여주면 선생님들 글자를 못 읽습니까? 여기 책 있네요. 여기는 보지 말고 이게 작년에 나온 것 같네. 지우고 사실은 지우는 데만 끝내주면 선생님 가서 공부하시거든요. 그것이 돈을 내신 만큼의 값어치를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도 거기다 뭘 붙여갖고 막 자료를 막 뭐 붙여갖고 오면은 그건 학원에 온 목적이 아니지요. 이제 저는 이제 그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시험에 오늘따라 자꾸 임지에 보면 만약에 뭐 그게 자꾸 나오는데 내가 만약에 과거에 어떤 시험에 합격해 온 적이 있다면 그렇다면 어떤 시험을 봐도 까짓거 넣으면 되지 뭐 그때도 보기 싫은다가 어쩌다가 갑자기 해서 짧은 시간에 와 했더니 합격했잖아. 몇 달 남았는데 까짓거. 내가 성공한 과거의 경험이 있다면 내 능력에 대한 확신이 높게 잡힐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자기 자신의 성공 실패의 경험은 자기 효능감을 높게 또는 낮게 잡힐 것이다. 다음에 대리 경험, 타인의 성공 실패 경험. 내가 상당히 어려워하고 존경하는 이런 동료 친구 사이, 친구나 후배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시험에 작년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공부도 참 잘하는 친구였는데 작년에 그 친구가 떨어졌다. 그러면 자기 효능감이 어떻게 잡히겠어요? 걔도 떨어졌는데 내가 될 수 있을까? 내 능력에 대한 내 확신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낮게 잡힐 거예요. 타인의 그래서 대리 경험도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대리 경험도 중요하다. 그런가 하면 설득. 해보세요. 왜 공부를 하려고 하세요? 문제를 찍으면 되지.
내 스타일입니다. 공부라고 하는 사람한테 만나셨으면 선생님들은 그야말로 갑자기 원형 탈모증 걸리고 막 그랬을 거예요. 100점 만점 오지 마세요. 80점 교육 고득점에다가 70점 맞으면 되지. 제가 직업상담사니 여러 자격증이 있는데 직업상담사는 1차, 2차 공이 정확하게 운전 오고 가는데 띵동 뭐가 와서 봤더니 축하드립니다. 합격했습니다. 60점. 다 60점 정확하게. 운전면허 같으면 최상급의 효율성을 자랑하는 그런 점수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60점 맞으면 잠이 안 와요. 70점은 되어야 바로 그냥 그날 채점을 하시겠지만 시험은 되어야 마음이 좀 후련하고 그 발표할 때까지 좀 차마 합격했다고 말은 못하지만은 그래도 편하게 지내지. 60점이면 이제 잠이 안 오죠. 왜 오타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는 정확히 했는데 피곤하면 그 문제 굉장히 체력이 많이 들거든요. 답을 정확히 찾고도 이놈은 손이 말을 안 들어. 2번을 찾아야 되고도 손은 3번을 쥐고 밖에 나와서는 다 몇 개 맞았다는데 개수가 안 나와. 확인해 봤더니 답은 찾을지 모르나 답은 잘못 지은 거죠. 굉장히 체력 소모가 크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자신이 없고 시험을 본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설득을 통해서 그래 아직껏 한번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설득. 또 어느 순간에 깨우침. 그냥 사회복지가 있으면 되더라다가 그래도 사회복지사라면 어떤 나의 어떤 그 깨우침, 각성 그런 순간이 와서 내 능력에 대하여 자신감을 가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효율성의 4대 원천 그러면 자기 자신의 성공 실패의 경험, 성취 경험, 타인의 성공 실패의 경험, 대리 경험, 또 설득 또는 어떤 깨우침, 각성 이런 4가지를 이렇게 들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 관찰학습. 벤두라의 사유학습의 4단계. 4단계. 역시 무조건 가지고 가야 되겠고 거기는 14페이지 14-1로 정제를 해놨습니다. 어떤 환경으로부터 자극이 주어지면 그거에 대해서 먼저 어텐션 주의 집중하고 그리고 파지 기억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재생 파지를 보존이라고도 합니다. 보통 기억을력을 말하는데 그리고 보존 아니요 보존되고 재생이죠. 떠올려보고 나도 한번 해봐. 그게 바로 동기화라고 합니다. 동기화. 그래서 4단계 주의 집중, 환경 자격에 대한 주의 집중, 관찰이지요. 다음에 보존 또는 파지, 기억이지요. 다음에 3번째 단계 재생, 한번 떠올려보고 그리고 한번 나도 한번 해볼까? 동기화. 이렇게 4단계로 가기 때문에 이 벤두라의 학습은 학습과정과 수행 과정을 분리시켜 또는 연계하여 진행을 합니다. 주의 집중하고 파지하고 재생 떠올려보는 거에서 나도 한번 해봐 하는 것은 학습과정이에요. 나도 한번 해봐 해서 반응을 보여주는 것은 수행 과정이에요. 그렇게 해서 관찰학습이나 사유학습은 학습과 수행. 그래서 거기에 먼저 여러 가지가 쭉 나와 있지만 학습과 수행 과정을 연계시켜서 또는 학습과 수행 과정을 분리하여 이론을 전개한다. 이렇게 양쪽으로 다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4단계 꼭 중요 표시한 것처럼 가지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좀 시간 조절 잘못했습니다만 인본주의에 이어서 바로 발달 이론 속도감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